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당분간은 내릴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예측치를 그대로 PCE 물가가 적중을 했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저는 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연준의 이제 목표치는 2%인데 저는 이게 적어도 한 요 정도, 그러니까 한 3에서 3.5%까지는 무난하게 앞으로도 몇 달 동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달에야 뭐 한 4.1%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한 3.8%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보다 조금 위인 3에서 한 3.5% 정도까지 오면은 거기서 저는 물가가 하방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 다음 이제 올해 3월이나 4월 정도? 올해 3월이나 4월 정도 돼서 PCE 물가가 3에서 3.5% 사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강한 하방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거기서부터는 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떨어지냐? 지금 고용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강하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떨어지고 지출 여력이 있으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부터는 이제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특히 주거 서비스를 제외하고 서비스 물가가 전체 물가의 거의 4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물가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인건비죠. 근데 이 인건비가 안 떨어지는데 물가가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물가가 지금처럼 스무스하게 떨어지겠지만 3에서 3.5% 정도 요 정도까지 진입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슬슬 하방 지지를 받을 거다. 그러면 연준은 계속해서 5% 금리 유지를 외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금리 인하 안 되냐? 물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3에서 3.5%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 그러면 금리 인하 안 되는 거냐? 내년이 돼도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연준은 당분간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5%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고용이 강한 거는요. 구조적 문제예요. 구조적 문제. 이거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은퇴자가 급증했죠. 안 그래도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나서 사람이 없는데 코로나로 은퇴 몇 년 남았던 사람들 다 조기 은퇴해버렸어요. 그 사람들 조기 은퇴했는데 돌아오겠냐고. 안 돌아오지. 그 다음에 지금 고령화도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35년이 되면 미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18세 이하 인구를 추월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굉장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계속 적어져요. 반대로 부양해야 될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민자 감소예요. 이민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 미국이 정치적으로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정책적으로도 이민자를 줄이기로 하죠. 그래서 2016년에 1년간의 이민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바로 재작년이죠. 재작년인 2021년에 5분의 1 토막 납니다. 100만 명이었던 게 5년 만에 20만 명으로 5분의 1 토막 나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급감한 거예요. 근데 그 이민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뭐 레스토랑 서빙이라든지 뭐 갖가지 그런 중저소득 그런 일자리를 도맡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거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 공백을 채워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 문화도 바뀌고 있죠. 재택근무 필수고 그 다음에 굳이 뭐 그렇게 힘들게 일자리 구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됐죠.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지금 정치적, 그 다음에 시대적, 문화적 문제지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금리를 5%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금리가 의미가 없어요. 금리를 5% 유지한다 그래서 고용이 약해지지 않는다고. 정말로 의미를 있으려면은 그냥 경제를 아예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서 그냥 거의 뭐 그레이트 리셋, 대공황 일어날 정도까지 망가뜨리면 당연히 고용이 확 줄겠죠. 기업들이 다 망하니까.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뭐 금리를 5% 유지한다 그래서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금리 5%를 계속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다. 의미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고용이 금리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고금리를 유지해봐야 부작용만 속출합니다. 물론 민간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큰 부작용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 정부 그 자체가 그 부작용의 가장 큰 희생자예요.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가 이미 뉴스로 다 접하셨겠지만 31조 4천억 부채 한도에 도달을 했죠. 정확히는 31조 3,810억 달러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한도에 도달을 했어요. 보시면은 겨우 20년 정도 만에 무려 20조 달러가 부채 한도가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지금 점점 더 가파라지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빚이 늘어나는 때의 기본 코스죠. 투자 자산도 복리로 늘어나지만 빚도 복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점점 늘어나는 속도가 더 가팔라져요. 보시면 2021년 12월에 29조 달러가 안 됐던 부채 한도를 31조 4천억 달러로 올려줬습니다. 그게 2021년 12월이에요. 정확히 13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13개월 만에 다시 2조 5천억이 증가해서 31조 4천억을 찍어버렸다라고. 지금 20년 동안 20조 달러가 늘어났는데 1년 동안 2조 5천억 달러가 늘어났다고요. 지금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복리 효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13개월 전에 2조 5천억 달러 전화 늘려줬던 부채 한도가 겨우 13개월 만에 다시 한도치에 도달해서 이미 재무부가 제넷 옐런이 특별 조치를 시행을 했죠. 그래서 6월 5일까지 지금 생명 연장을 했습니다. 6월 5일까지는 디폴트 안 돼요. 생명 연장을 했어. 그리고 지금 의회에 미국 망한다. 미국 디폴트 한다. 라고 인질로 잡고 지금 협박 중이죠.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옐런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안 돼서 지금 전화해서 임시 한도 상향해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빚이 계속 늘어나고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100만 원을 110만 원으로 돌려막아야 되고 110만 원을 120만 원으로 돌려막아야 되고 120만 원을 140만 원으로 돌려막아야 되고 140만 원을 160만 원으로 돌려막아야 되잖아. 그렇게 계속 돌려막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네, 한도치 도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도 올려주세요 하고 전화해야죠.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참고로 이 부채 한도는 1960년 이후로 무려 78번이나 한도 상향을 했습니다. 양치기 소년도 3~4번인데 1960년 이후로 78번이나 한도 상향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빠꾸 계속해서 빚을 낸다. 그리고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왜? 빚도 복리로 증가하니까 돌려막기를 하려면 점점 금리까지 더해져서 더 많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 이게 지금 자넷 옐런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썼어요. 1789년 이후로 미국은 한 번도 지불해야 될 거를 지불한 것에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1789년부터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냈다. 1789년부터 계속해서 부채 한도 상향해 왔다. 돌려막기 해왔다는 걸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랑이 아니고 230년간 이어온 돌려막기의 역사를 스스로 박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돌려막을 거예요. 이번에도. 그럼 만약에라도 정말로 만약에라도 만약 6월 5일까지 타결이 안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6월 5일까지 타결이 안 되면은 우리도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만약에 한도 상향이 걸렸는데 한도 그 증액을 안 해주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근데 못 갚는 거죠. 못 갚는 거예요. 디폴트예요. 신용 부도입니다. 채무 불이행, 국가 부도, 디폴트입니다. 근데 당연히 디폴트는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럼 만약에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디폴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뻔하죠. 미국의 채권 가격은 폭락이죠.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러면은 채권 수익률은 폭등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 수익률의 폭등은 명목금리의 폭등이죠. 그러면 자산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끌어오는 할인율의 폭증입니다. 할인율이 폭증하면 자산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이 폭락하죠. 그러면 주식은 당연히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1789년부터 230년간 이어온 돌려막기의 역사다. 이미 수백 번 해온 역사다. 이거가 안 될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는 핵전쟁 일어나면 내 주식 어떻게 되냐고 걱정하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냥 지금 당장 주식이고 뭐고 다 파세요. 그리고 전부 은행에 뭐 2% 이자, 3% 이자 예금에 전부 넣으십시오.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한화는 과연 달러보다 더 안전한가? 여러분들이 국뽕 딱 빼고 한국인 아니고 저 어디 남아메리카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달러랑 한화 중에 어떤 거 가지고 있겠냐? 그러면은 100명 중에 99명은 뭘 가질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돈을 전부 한화로 은행에 넣어두는 것은 안전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고금리를 유지한다? 고금리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부채가 31조 4천억 달러인데 그거 금리 5%면 얼마예요? 1조 5천, 이자만 1조 5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럼 이거는 연간 세수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고금리가 유지되면은 누가 제일 고통받아요? 부채가 많은 사람이 제일 고통받아요. 그리고 누가 제일 부채가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사람이 미국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부채 한도 만땅에 지금 더 이상 땡길 돈도 없는데 고금리가 계속 이어져. 그럼 누가 제일 괴로워요? 내가 제일 괴롭잖아. 만약에 이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채를 발행하는데 이자가 계속 고금리야. 그러면 부채를 더 발행해야죠. 그 이자를 내려고. 그럼 나는 부채가 더 많아져. 그런데 계속 고금리야. 그럼 어떻게 돼요? 부채를 더 발행해야 되죠. 그럼 나는 부채가 더 늘어나서 이자가 더 늘어났어. 그런데 계속 고금리야. 그러면 부채를 더 발행해야지. 악순환이에요. 죽음의 소용돌이에요. 부채가 늘어날수록 내야 되는 이자도 늘어나요. 그런데 고금리야. 그러면 더 부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됩니다.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채는 더 늘어난다. 지옥의 소용돌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하면은 가장 망하는 게 미국이다. 그래서 결국 유지할 수 없다. 결국 내려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